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사랑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의 한 분이셨던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의 놀라운 주장을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은 증거를 갖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김평우 변호사가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김세희, 그 다음에 김 무슨 부장이 있죠.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좌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좌담이 2019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2019년. 이때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나는 황교안이가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장본인으로 본다. 네. 다름 아니라 황교안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저 개인적인 신뢰가 있어요. 신뢰.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그 김평우 변호사라. 저는 김평우 변호사님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 저는 정말로 존경해요. 김평우 변호사님을 제가 뵌 일도 없어요. 전화 통화를 한 일도 없어요. 단지 이메일을 통해서 단 한 차례 커뮤니케이션 한 것밖에 없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제가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유승민을 잡아야 한다. 유승민을 잡으러 내가 대구에 내려왔다 할 때에 저 머리를 마치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저에게 충격을 준 게 뭐냐면,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그게 황교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장을 제가 접하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황교안을 떨어뜨릴까? 황교안이가 가는 그 지역구에 가가지고 황교안을 떨어뜨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탄핵의 주범인 김무성은 부산 영도에서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승민 지역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구 동구에 내려가 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2019년 5월 27일 김평우 변호사가 그게 아니다. 탄핵의 방아쇠, 이 소위 말하는 뇌관을 터뜨린 거, 그 이그나이트죠. 이그나이트. 그 뇌관을 터뜨린 사람은 그게 황교안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걸 가로 세로 가세연 그걸 제가 접했을 때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림없이 황교안이가 출마하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2019년 5월 27일)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 7일 뉴델리에 김평우 변호사가 황교안이가 탄핵 찬성파와 사전 교감을 했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고 이것을 반박하는 차기환 변호사의 반박 글이 올라갑니다. 법리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다. 김평우 변호사가 황교안이가 탄핵의 주범이라고 한 것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한 차기환 변호사의 반박글이 뉴델리에 올라옵니다. 2019년 6월 7일. 제가 이것을 가슴에 두고 있다가 이른바 노영민과 황교안 논쟁이 불붙자 제가 이걸 꺼내가지고 제가 마침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우선 탄핵의 진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직 n분의 1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n분의 1도. 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큰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국회 탄핵 소추안 권성동이가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그 국회 탄핵 소추안 작성, 이게 과연 어떻게 작성이 됐고 어떤 세력이 이걸 작성해 가지고 10월 3일 국회에 상정을 했고 이것이 2016년 12월 3일, 2016년 12월 9일 날 이게 어떻게 통과돼 가지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이 첫 번째 덩어리예요. 그 국회 탄핵 소추안에 이른바 거짓말과 가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탄핵 소추안을 이 만든 세력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 돼. 엄벌. 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이면서
탄핵 소추 추진위원장인 권성동이가 이것을 들고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주재판관인 강일원과 어떤 내통을 벌였느냐 하는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하더라도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어떻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 새누리당의 62명 배신자 그룹이 과연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박지원이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어떻게 62명의 세력이 모아졌느냐? 어떻게 해서 이게 모아지게 됐느냐? 62명이. 이 과정에서 어떤 협잡이 벌어졌느냐? 이게 두 번째 덩어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김현웅이, 검찰총장 김수남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자신들에게 임명장을 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배경과 어떤 동기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이 일당과 공모했다라고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갔느냐?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가지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농단했다고 한 지 불과 3주도 안 돼가지고 2016년 11월 20일 오전 10시, 11시 이 이른바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이른바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사 결과를 불과 3주 만에 발표할 수가 있었냐 이게요. 불과 3주 만에. 그리고 김무성과 유승민 그 일당이 2016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발표를 하자마자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일당이 모조리 몰려들어가지고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주호영이, 나경원이, 김성태 해가지고 그 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탄핵을 모의했고 탈당을 모의했느냐. 이걸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탄핵을 기획한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이걸 박근혜 정권의 권력 구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그 권력 안에서
구조 안에서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진행됐는가를 순전히 권력 구조 안에서 설명하려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김평우 변호사다. 이게. 김평우 변호사는 뭐냐면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큰 덩어리가 있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촛불 세력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야. 이 촛불 세력은 분위기를 잡았을 뿐이지 실제로 박근혜 정권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야. 쿠데타가. 그리고 지금 이 촛불 세력 안에는 여러 세력이 다 동원됐다는 거지. 그러나 김평우 변호사의 이 글은 2019년 6월 7일에 뉴델리에 쓴 이 글은 바로 박근혜 정권 안에서 어떤 배신, 어떤 쿠데타가 일어났는가를 이른바 40년 정치부 기자를 한 윤창주가 똑같은 묘사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가슴에 제가 안아뒀다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1년여 시청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 윤창중이가 어떻게 탄핵을 접근하는지 다 알아요. 역사의 신이 존재하는 거야. 탄핵의 진실의 결정적인 부분을 이른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공의 적의 한 사람인 노영민의 입에서 이게 지금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신은 살아 계시다는 이 신념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김평우 변호사의 글입니다. 흔히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2016년 10월 24일 JTBC 등 좌파 언론의 허위 선동, 뉴스 방송과 그 선동에 따른 촛불 데모, 즉 좌파들의 촛불 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탄핵이 본질적으로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이라는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 절차임을 간과한 것이다. 네? 좌파의 촛불 혁명은 탄핵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든 동력일 뿐이지 탄핵 그 자체는 아니다 이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2002년 미순이 효순이 사건, 2008년 광우병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좌파 언론의 가짜 뉴스와 선동, 그리고 그 선동에 따른 치열한 촛불 데모가 있었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촛불 난동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에도 대통령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는 모두 검찰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수호하여 대통령을 수사 기소하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엄청난 촛불 시위 집회가 있었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지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지. 최순실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발전한 것은 촛불 데모나 언론의 선동을 빙자하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사건의
공범으로 발표하여 탄핵 절차를 가동시켰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지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와 검찰의 역학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당초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천적으로 탄핵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 즉 위법 행위 등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 결의로서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그 특별 검사의 수사 결과 보고서로 시작된다 이거야. 대한민국도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쫓아내려면 특검부터 구성을 해서 그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가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 수사 결과를 특검한테 넘겨가지고 그 특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기획팀장이 박근혜와 박근혜 주변 세력을 난도질해가지고 그 난도질한 결과를 이영렬한테 넘겨서 이영렬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2017년 3월 30일 구속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만든 거지. 네? 이 자체가 탄핵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에 대하여 국정농단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언론에 알려놓고는 발표장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이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거야. 3주에 걸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혔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기소의 공범자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 국회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범죄 혐의로 탄핵 소추하여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는 거야. 마치 대통령의 위법 사유 수사를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 검사처럼 행동한 것이다. 에? 이게 바로 2017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읽은 이게 수사 결과 발표 전문입니다. 불과 3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 임기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면. 자, 여기에서 바로 김평우 변호사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받아들인 국회가 2주 뒤인 2016년 12월 9일 아무런 별도의 증거 없이, 그러니까 검찰의 3주간에 걸친 그 수사만을 갖고 아무런 추가적인 이른바 국회의 수사나 조사도 없이 이 공소장에다가 촛불 집회를 보도한 신문 방송 기사를 첨부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의 혐의로 탄핵 소추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국회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인명경시죄, 네? 인명경시죄라는 기상천외한 죄명을 추가하고 아울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자본금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뇌물로 해석해서 특수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 소추장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은 2017년 3월 10일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임의로 추가 소추한 세월호 사건의 인명경시죄와 특수뇌물죄는 이것만 헌법재판소가 무죄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인격적으로 죽인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것, 서울중앙지검의 2016년 11월 20일 수사 결과 발표이다 이거야. 이게 완전히 탄핵의 교과서였던 거야. 교과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검찰은 검사 통일체 원칙이란 이름 아래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철저한 피라미드 조직체이다. 과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 서울 이영렬 검사장이 단독으로 이걸 결정했을 것인가? 자, 김평우 변호사는 따라서 이영렬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과 법무장관 김현웅의 지시를 받아, 법무장관 김현웅이가 누구냐면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광주 1고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 재단 이사장을 할 때 영남대 총장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사실상 앞장을 섰던 그 인물의 아들이 바로 김수남이에요. 자,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영렬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과 법무장관 김현웅의 지시를 받아 서로 협의하고 처리하였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김수남과 법무장관 김현웅이 그리고 이영렬이가 여태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느냐, 이게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느냐, 그게 궁금한 거야. 문제는 당시 총리로 있었던 황교안의 역할이다. 만일 이 사건이 순전한 검찰 사건이라면 법무장관의 전결로 처리될 수 있다 이거야. 만약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라면. 그러나 이 사건은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사안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이 틀린 것 같다면, 억지라면, 침소봉대이거나 아니면 공상과학소리 같으면 댓글에 올리세요. 네?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입법부인 국회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요청하는 것은 정치행위다 이거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재판 기간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가 원수를 겸하게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누가 됐느냐? 황교안이가 된 거야. 이렇게 국가 원수가 바뀌는 문제인데 어떻게 일개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가 원수가 되어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의 정치 운명이 엇바뀌는 역사적인 결정인데 두 사람의 부하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당사자의 의사도 듣지 않고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날리는 문제인데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황교안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것을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 이거야. 모르게 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객체이므로 의견을 들을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두 사람이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 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객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뭐냐? 결국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자로 몰아 국회에 탄핵 소추를 요청할 것인가 아닌가는 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수반이 되는 동시에 탄핵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황교안 총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황교안 총리를 탄핵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분석이죠.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2016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 발표가 황교안 총리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나는 40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의 핵심을 제가 취재했고 그 핵심의 몸을 담아본 경험이 있는 윤창중, 이른바 정치부 기자 40년을 가진 윤창중의 촉으로서는 이건 너무나도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당시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였을까? 나는 안 했을 것이라고 본다. 자신을 검사장에서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국무총리로 연쇄적으로 파격적으로 승진 발탁해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마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역사적 배신 행위인데 누가 그런 배신을 사전에 보고하겠는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이 무서운 탄핵 음모가 황교안 총리 단독으로 결정되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황교안 총리가 서울지검장 이름을 빌려 국회에 탄핵을 요청할 때에는 국회의 탄핵 지도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들과의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한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서야 어느 총리,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자기 직속 상관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탄핵 음모에 참여하겠는가.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들의 촛불혁명이 아니라 좌파들의 촛불 시위를 역이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보수 정치인들의 이중 플레이가 빚어낸 비극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이 징역 33년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과 황교안 대표는 지금 탄핵을 묻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을 잊자, 그래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 이 글과 이 인터뷰가 나왔을 때가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였을 때입니다. 왜 반박을 안 했느냐? 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법적인 조치를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하라 이거야.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고 사기고 위조고 가짜라면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차기환 변호사,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차기환 변호사가 뭐라고 반박했느냐, 그 글을 똑같이 뉴델리에 실었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재직 시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정통 우익 인사이다. 그런 그가 불과 몇 개월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눈이 멀어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몰상식한 주장이다. 나는 차기환 변호사의 반박이 어떤 설득력도 일단 없고 어떤 논리적 완벽성도 없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나는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불과 수사 3주 만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건 수사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인민재판.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으로 이어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거듭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이거 뭐예요?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말 역사의 신이 이건 정말 냉혹한 심판을 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특검까지도 지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끝났다. 묻어두자. 네.